자, 고대가요 두 번째 작품 황조가입니다. 황조가는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이 지은 시죠. 배경설화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화희, 치 이렇게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둘 사이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궁전을 따로 지어가지고 둘이 따로 각각의 집에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싸운 거죠. 근데 유리왕이 사냥을 나간 사이 화희랑 치가 싸웠는데 치는 한나라 사람이었는데 너는 한나라로 돌아가지 왜 여기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너는 신분도 낮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치가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렸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치를 따라서 막 쫓아갔는데 치가 어때요?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난 안 가.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유리왕이 슬퍼서 혼자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이놈의 꾀꼬리가 이 시에 나오듯이 정답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우리 같아도. 그쵸? 말 안 해도 알죠? 나는 모쏠인데 옆에서 내 친구가 연애를 하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느낌 팍팍 오죠? 자, 그래서 작품을 하나씩 봅시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화자죠. 화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시에서는 화자를 설정합니다. 왜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설정합니다. 그런데 고전 시가에서는요, 이 고대가요, 특히 고대가요에서는요, 노래 쓴 사람이 화자로 나타납니다. 나죠, 나. 누구? 유리왕. 배경설화와 함께 있다고 했죠. 네. 역시 한역시가라서 원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리왕이 노래 부른 거는 사실인 거죠. 유리왕이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 바라보고 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화이 혹은 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배경설화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시만 보시면 됩니다. 시를 볼 때 황조, 지금으로 하면 꾀꼬리죠. 꾀꼬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꾀꼬리를 보면서 나는 어떤 태도와 감정을 갖습니까? 어떤 태도나 감정을 갖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쵸? 표현 방법. 자, 맨 처음에 1연에서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다정한데, 꾀꼬리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다정해요. 2연까지 갔네요. 3행에서 외로울 싸이 내 몸은 4행에서 뉴와 함께 돌아갔고,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내죠. 외롭다. 표현 방법에서 그냥 단어 자체가 외롭다라는 감정 자체가 외롭다가 나타납니다. 외롭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외롭냐 라고 할 때 암수 다정한 꾀꼬리, 이 암수 다정한 꾀꼬리가 황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외로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극대화. 내 감정을 드러나게 하고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꾀꼬리는 어떤 역할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대상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 네, 객관적 상관물이란 내 감정, 화자의 감정을 잘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상, 시적 대상을 의미합니다. 소재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객관적 상관물에다가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는다면, 만약에 사슴이 슬피 운다 하면은, 사슴이 슬피 운다라고 했으니까요, 사실은 사슴은 그냥 꺽꺽 소리를 지르는 건데 슬피 운다라고 하는 건 화자가 슬퍼서 우는 거죠. 그렇게 내 감정을 집어넣는 건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이 사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요, 화자가요 자신의 감정을 이 꾀꼬리한테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죠. 꾀꼬리는 암수가 다정하게 놀고 있어요. 화자는 어때요?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수 다정한 꾀꼬리로 인해서 화자의 쓸쓸함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 여기는 감정이입이 들어있지 않고 단순히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표현 방법, 이게 끝입니까? 또 뭐가 있죠? 네, 이건 표현 방법이라기보다 전개 방법인데요, 시에서의 전개 방법, 가장 중요한 전개 방법인데요, 뭐냐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이 시의 전개 방법에서 가장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개 방법 뭐가 있었습니까? 앞부분에는 꾀꼬리의 모습이, 뒤에 부분에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죠. 그래서 선경 후정이 나타납니다. 이 작품에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 기승전결, 선경 후정입니다. 작품 자체는 너무 쉬워요. 나 화자가 대상 꾀꼬리를 보면서 어떤 감정 태도? 다 외롭다를 느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잠깐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쓰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쓰세요. 이거 쓰시고요. 바로 이제 암수 다정한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설명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전개 방법, 기승전결과 선경 후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기승전결과 선경 후정은요, 시의 핵심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우고 갈게요. 자, 시에서 시상전개 방법. 네, 여기. 시상전개 방법. 자, 첫 번째, 기승전결. 이거는요, 그러니까 일단 시상이란 무엇입니까? 시상, 시의 생각, 시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는 마치 소설로 보면 뭐냐, 갈등의 구성 단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설 갈등의 구성 단계, 소설의 구성의 단계 5단계 뭐 알고 있죠? 뭡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네. 갈등이 발단에서 시작될 것 같이 보이고, 전개에서는 갈등이 진행되며, 위기에서는 고조되고, 절정에서는 최고조에 이르르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죠. 그리고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결되고 등장인물의 미래가 나타나는 이런 구성을 갖는데요. 어디가 제일 재밌습니까? 그렇죠, 갈등 부분이 제일 재밌죠. 아무래도 싸우는 부분이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에는 갈등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네, 시에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러내는 게 재밌게 드러내는 것일까요?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기승전결입니다. 자, 4단 구성인데요. 기, 승, 전, 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시 같은 경우, 그쵸? 절구나 율시나 이 기승전결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또 이육사의 시에도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보면요, 기는요 시상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이 작품 볼까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나 꾀꼬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툭 던지죠. 승. 시상이 상승합니다. 상승. 시상이 더 부풀어 오르는 거죠.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요.
어, 암수서로 다정한데, 암수서로 정답게 노는데, 쟤네 정말 두 쌍이 예쁘게 사랑하고 지지배배 꾀꼴 그러면서 놀면서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상이 상승됩니다. 그런데 전이 뭐냐면요, 전환이에요. 전환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드렸던 소설에서는 발달 단계 절정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폭발하죠. 싸우죠.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치고받고 싸워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야 되고요. 소설만 그렇습니까? 드라마, 영화, 이 절정이 없다면 그 작품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환, 다른 생각으로 바꿔줍니다. 이 바꾸는 거에 가장 극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때에 이 시가 재미있다 혹은 감동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시에서도 보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헐헐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다정한데 갑자기 외로울사 있네. 나는 외로워. 시상에 전환이 일어났죠. 반전 이런 거죠. 그렇죠.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울사 이내 몸은 결말, 니와 함께 돌아갈 곳. 시상 마무리.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느냐? 난 같이 돌아갈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난 여전히 계속해서 쭉 외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승전결의 방법이 시에서 시상전개 방법의 가장 기초되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시를 시답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승전결 한 가지 방법만 쓰느냐?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방법을 썼죠. 어떤 걸 썼습니까? 선경후정. 이거 앞으로 시조에도 많이 나오고요, 한시에도 많이 나오고요. 선경후정 많이 현대시에서도 조금씩 나옵니다. 선경후정 말 그대로죠. 한자를 읽어보면 돼요. 선, 앞선자, 경치 경자, 뒤후자, 감정 정자. 앞에는 경치가 나오고 뒤에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앞경치, 뒤 감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경치, 뒤 감정. 그래서 앞에 경치, 헐헐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다정한데, 뒤 감정,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가 함께 돌아갈 곳. 자, 이 선경후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현 방법과 시상 전개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유리왕의 황조가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고구려 시대 때 노래입니다. 고구려 시대 노래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그런데 우리 고대가요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단 무가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이행되는 과정이다 라고 배웠었죠. 그럼 황조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 서정시입니까? 유리왕이면은 고구려를 세운 2대 왕인데, 아직 고구려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인데 집단 무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집단 무가이냐 개인적 서정시냐, 혹은 집단 무가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이행되는 과정이 있느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경설화를 보면 결국은 집단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왜? 유리왕과 함께하는 두 집단, 토착 세력과 외부 세력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런 것들로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 자체만으로 볼 때는 개인적 서정시로 생각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두 번째 고대시가 황조가였습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죠? 네.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고전 시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야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는 구지가와 구지가의 아류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